안녕하세요. 이번에는 64차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차시 진단평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 만세 시위를 한 운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운동을 모를 리가 없죠. 1919년에 3.1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일제의 통치 방식이 변하죠. 자,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이 바뀝니다. 표면상 부드럽게 통치하겠다, 그거죠. 자, 넘어가서요. 학습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임시정부 수립과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시정부가 처음에는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임시정부들이 있었어요. 교과서 177페이지 지도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77쪽 지도를 보시면요. 3.1운동 이후에 수립된 정부가 여기 뭐 4개 이런 식으로 4개인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는 일단 3개입니다. 자, 경성의 한성정부라고 해서요. 국내의 13도 대표가 모여가지고 수립된 정부가 있고요.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라고 해서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해주 지역의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라는 것이 정부 형태로 개편된 정부가 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하이에는요.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는데요.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 그리고 만주, 미주 등등 여러 지역 독립운동가가 모여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3개가 있으면 사실 곤란하죠. 이 민족의 힘이 분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개를 통합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고요. 결국 이 3개가 다 이렇게 통합해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위치는 상하이로 했고요. 3개 임시정부를 통합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휘가 임명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해설 부분 읽어볼게요. 여러 지역에 수립된 임시정부라고 해서요. 국내 외에 각지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모든 인민이 평등하고 인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정을 지향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그 3가지 임시정부 모두 인민평등, 인민주권의 민주공화정을 지향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본 내용이 조금 이렇게 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여러 임시정부 3가지, 연해주와 국내와 상하이에 있었다. 연해주는 그 블라디보스토크 있는 지역이죠, 러시아 쪽. 여기에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로라는 게 러시아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러시아 전체의 우리나라 사람들 그 모임이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정부 형태로 개편되면서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국내에서는 13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한성정부를 수립합니다. 전국의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한성정부를 수립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상하이에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이게 세 번째고, 이후에 이 3개의 임시정부를 통합하자라는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성정부의 강요를 중심으로 새 정부가 조직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3개의 정부 중에서도 역시 국내에 있었던 한성정부가 주축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수도인 한성은 옛 조선과 대한제국의 수도죠. 이 한성은 임시정부를 수립하기에는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이 지리적, 위치적으로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한성, 이 한반도를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일본이 통치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독립을 위한 임시정부를 만든다. 어렵죠. 자, 그래서 임시정부의 위치는 국내보다는 국외가 좋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 활동에 유리한 중국의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두어야겠다. 그래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이 통합 임시정부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으로 상하이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상하이 임시정부하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랑은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더 그 많은 정부들이 합쳐가지고 통합된 거죠. 이게 더 큰 거예요. 교과서 170페이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 170쪽을 보시면요,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개 지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의 옛 모습이 있고요, 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1919년 상하이에 있는 프랑스가 관리하고 있던 지역, 프랑스가 빌려가지고 쓰던 그 지역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상하이였냐? 상하이는 당시에 중국에 관심이 있는, 중국의 눈독을 들이는 여러 그 국가들, 강대국들, 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의 진출이 활발했던 것이고요. 특히 외교관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야말로 우리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하기에는 최고다. 그래서 상하이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은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 있고요. 코로나 풀리면 혹시 상하이에 가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상하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들르죠. 선생님도 예전에, 진짜 예전에 2006년인가 갔었어요. 갔는데 가면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죠. 자, 학습지를 볼게요. 자, 참여로 가겠습니다. 이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요, 민족주의 계열뿐만 아니라 한인사회당, 연해주에 있었던 사회주의 정당이죠, 이동휘가 이끌던 그들과 같은 사회주의 계열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민족주의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사회주의는 뭐냐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주의, 마르크스와 레닌이 얘기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민족주의랑 구분해가지고 사회주의 계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안창호 선생님 같은 또는 뭐 김구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민족주의 계열이고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이동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 계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도 참여하고 사회주의도 참여했다는 것은, 즉 이념을 가리지 않고 정말 우리나라 독립을 공동의 목표로 하는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력 양성론, 외교 독립론 등 서로 다른 독립 이념과 노선을 가진 세력들이 함께 참여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함께 투게더예요. 투게더. 이념을 가리지 않고 노선을 가리지 않고 우리 민족의 힘을 먼저 키워야 돼.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외국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돼. 이렇게 방법이 다르잖아요. 독립의 방법이 다른데, 자, 이 다른 이념과 노선이 다 한데 어우러졌다는 거죠. 체제를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선출이 됩니다. 국무총리에는 이동휘가 선출이 되고요.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채택을 하는데요. 먼저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교과서 아까 봤던 177조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봤던 이 정부들을 보면 각각 대통령, 뭐 총재, 국무총리라고 해가지고 그 임명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자, 이승만은요 사실 이 지역에 없었어요. 이승만은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승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고 미국의 그 뭐 프리스턴 대학 같은 데서 박사학위도 받고,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당시에 이러한 임시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서 그래도 국제적으로 좀 알려진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럼 이승만인 거예요. 이승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승만이 여기 와가지고 뭐 상하이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딱 사무실 차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일을 본 게 아니고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가장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이승만을 선출했지만 이승만은 임시정부에 없어요. 미국에 있어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걸 이해해야 나중에 이승만이 뭐 탄핵당하는 내용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얘기했고요. 교과서 177페이지 자료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함께 정치하는 그러한 나라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법 임시헌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게 있다. 입법, 법을 만드는 건 의정원에서 하고 행정, 업무 처리하는 건 국무원에서, 재판하는 사법 업무는 법원에서 한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나름 3권을 다 분리해서 갖춘 정부였던 거죠. 자, 아래 해설 부분에서 황제의 나라인 대한제국에서 국민의 나라인 대한민국으로 변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왕이나 황제는 없습니다. 이제 민주공화제인 거예요. 자,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의 신년 축하 기념 사진인데요. 1921년이네요. 여기 보시면 당시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 요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얼굴 봐도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은 사람. 자, 먼저 이 사람. 자, 이 사람은 김구입니다. 김구 선생님. 젊은 시절의 김구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수염이 멋있죠. 그리고 체격이 엄청 좋죠. 어깨 보세요. 자, 이 사람은 바로 사회주의 계열이고 무장독립투쟁을 주장했던 이동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봤고요. 더 유명한 사람도 더 많긴 한데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학습지. 네, 2번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서 중요한 기구가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연통제라는 것과 교통국인데요. 연통제는요, 임시정부의 비밀 행정 조직이고요. 교통국은 임시정부의 통신기관입니다. 자, 이 두 개가 하는 일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용어로 기억하는 거예요. 연통제는 비밀 행정 조직이다. 그래서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고 통하게 만드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통국은 통신기관이에요. 말 그대로 통신을 통해 교류하는 기구다. 자, 이 용어로 기억하세요. 교과서 178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178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끝부분 연통제는 국내의 도군면에 설치된 비밀 행정 조직이다. 정부 문서와 명령 전달, 군자금 조달, 정보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연통제고요. 그 다음 교통국은 통신기관이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 연락 업무 등을 담당했다. 자,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연통제와 교통국은요,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국내외 항일 세력과 연락망을 확보했습니다. 즉, 여러분 영화 밀정이라든지 일제강점기 다룬 영화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비밀리에 무기 같은 거 전달받고 군자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 연통제와 교통국이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사회문화 부분에서 독립공채라는 걸 발행했다라고 했는데요. 교과서 177쪽을 볼게요. 자, 이게 당시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공채라는 건데요. 독립공채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한 일종의 채권입니다. 이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정부가 믿을 만하니 정부가 찍어내면 돈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 정부가 망했어. 그러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이러한 그 공채를 찍어내면서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 이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사람들이 그래, 나중에 이거 국가가 이자를 쳐가지고 임시정부가 이자를 쳐서 나한테 독립하면 많이 돌려주겠지? 투자해보자 라고 해서 이걸 사지 않았겠죠. 이걸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말 그대로 애국심이에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독립을 위한 자금을 국민들이 십시일반, 동포들이 십시일반 냈던 거죠. 자, 그래서 뒤늦게 대한민국 정부가 1983년에 독립공채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서 2013년까지 거의 한 30년에 걸쳐서 신고된 이 공채를 상환, 돈으로 돌려줬어요. 근데 너무 시일이 오래 지냈죠. 그래서 한 57건 정도 접수가 돼가지고 이거를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그 다음 의연금은 말 그대로 그냥 성금이에요. 독립을 위한 성금을 내는 거고요. 독립신문은 교과서 178쪽에 자료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독립협회의 독립신문하고는 이름만 갖고 다른 거예요. 자, 독립신문, 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것도 있고 임시정부 것도 있는 거예요. 학습지로 돌아와서 자, 외교 부분 보겠습니다. 자,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김규식, 지지난 시간에 우리 신한청년당 김규식이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됐다라고 배웠죠. 자, 이때 김규식도 상하이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소속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청원하는 이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파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구미위원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승만이에요. 밑줄. 자, 이승만, 이 사람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이승만리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 구라는 거는 유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유럽을 한자로 어떻게 적었냐면 구라파라고 적었거든요. 구라파, 유러프 구라파. 그래서 구라파와 미국, 즉 구라파와 미주, 유럽과 아메리카의 외교를 책임지는 곳이다라고 해서 구미위원부라고 이름을 적은 거예요. 자, 이걸 이끌던 사람이 이승만이고요. 교과서 178페이지 본문과 쪽날개를 좀 보겠습니다. 구미위원부는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국제적으로 열어놓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21년에는요 워싱턴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때 구미위원부에서 독립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1922년에는 이동휘와 김규식 등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소련으로부터 독립운동 지원을 약속받았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학습지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봤고요. 요거는 구미위원부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었고요. 자, 이 내용 함께 좀 봤습니다. 아, 쪽날개도 봐야 되는데 178쪽 쪽날개에 보시면 당시 임시정부가 외교 선전 책자를 만든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세계에 널리 알리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줄이네요. 군무부를 설치했다라고 했는데, 군무부는 군사의 업무를 보는 부서예요. 자, 이 군무부는 기존에 간도 지역에 있었던 서로군정서 그리고 북로군정서 등을 산하로 편제해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대표회의와 임시정부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임시정부는요 20년대 들어서 침체기를 맞게 돼요. 먼저 연통제랑 교통국이 일제에 의해서 발각됐어요. 그래서 이 조직이 다 와해됩니다. 붕괴돼요. 자, 그럼 연통제랑 교통국이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으로 따지면 피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자금. 그런데 이 자금이 이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공급 안 되면 어떡해요? 사람이 시들시들해지겠죠? 그래서 임시정부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외교활동의 성과가 미흡해요.
자, 강대국들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국제적으로 아주 견고한 지위를 좀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외교 활동한다고 돈대로 막 잔뜩 써놓고서 뭐야, 한 건 없잖아. 다 무시만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 노선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교과서 178페이지 본문 보겠습니다. 자, 178페이지 본문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 자, 독립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노선인데요. 먼저 이승만 계열은 외교 독립론을 주장을 했어요.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이루자. 자, 이동휘 계열은 무장투쟁론. 군대를 길러가지고 일제와 무장투쟁하자. 안창호 선생은 실력 양성론. 먼저 민족의 산업이라든지 교육 등 민족의 실력을 키워서 그 다음에 독립을 하자. 자, 이렇게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고요. 이 가운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 간의 갈등도 일어납니다. 즉, 임시정부 내에 있었던 이동휘 같은 사람, 한인사회당 출신 사회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랑 나머지 민족주의 계열이 서로 이제 그 갈등을 빚으면서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 신채호와 박용만 등은 이 사람들은 무장투쟁론자들이에요. 싸우자라는 이동휘와 같은 무장투쟁론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받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열받는 사건이 뭐냐? 바로 이승만이 저지른 사건이에요. 자, 이승만은요,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한테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는데 이러한 위임 통치 청원서가 어떤 건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왼쪽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승만이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각하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 자, 이것은요, 이승만이 봤을 때 당장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쉽지가 않으니까 미국한테 부탁을 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연맹, 지금으로 따지면 국제연합 UN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일정 기간 동안 통치를 해달라. 일본을 대신해서. 그리고 나중에 독립을 시켜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본문 갈게요. 이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소식이 임시정부에 알려지자 신채호, 박용만 등은 완전 대노예요.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를 문제 삼아서 임시정부를 바꾸자라고 개편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승만을 대통령 자리에서 몰아내자, 탄핵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때 신채호 선생이 이러한 위임 청원을 어떻게 비판하냐면 이것은 또 다른 제2의 식민통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다른 강대국들에게 또 지배당하는 거다. 그래서 신채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을사오적 같은 이완용 같은 놈들은 있는 나라를 팔았는데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아직 독립하지도 못한 나라를 또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쁜 놈이다 라고 비판을 해요.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이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이 논쟁 이후에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자, 국민대표회의는요 1923년에 개최한 거고요. 아까도 본 것처럼 외교 독립론과 무장투쟁론이 갈등을 빚게 되고요. 이러한 가운데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자, 179페이지 자료 1번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 국민대표회의 선언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본 국민대표회의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있죠. 자, 이게 핵심이에요.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다. 즉, 국민대표회의를 왜 했냐? 독립운동 노선 방법에 대한 갈등,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의 갈등, 여러 가지로 이제 임시정부가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해 보려고, 이제 앞으로 우리 독립운동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이런 것을 좀 토론하는 그러한 대토론의 자리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국민대표회의는 시작부터 삐그덕 거립니다. 먼저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이 심했는데요. 창조파, 개조파는 무엇이냐? 교과서 178쪽 쪽날개를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안창호 등 시작.
네, 창조파는 말 그대로 새로 만들겠다는 거죠. 개조파는 좀 바꿔서 쓰겠다는 거예요. 자, 안창호는 임시정부를 조금 바꿔서 더 좋게 고쳐 쓰자 이렇게 주장한 거고, 신채호는 안 된다. 임시정부로서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해산하고 새롭게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창조한 거예요. 자, 반면에 이동영, 김구 등은 임시정부의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 네,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창조파랑 개조파 다시 학습지에 정리된 거, 요약된 걸로 볼게요.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창조파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신채호 같은 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개조파는 임시정부의 조직만 바꾸자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안창호 같은 사람이 이 개조파에 해당이 됩니다. 교과서 179쪽 자료 2번을 볼게요. 자, 국민대표회의에서 주장한 독립운동 방안인데요. 신채호 선생님은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창조파, 안창호는 임시정부를 개선해서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 산업 등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임시정부를 조금 고치자라는 거니까 이 사람은 무슨 파? 개조파가 되겠죠. 자,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개조파. 자, 그리고 이동휘는요, 임시정부를 개조하자, 역시 개조파. 그래서 안창호와 이동휘는 개조파네요. 연해주 지방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적극 수행해야 된다. 여기는 그래서 무장투쟁 주장하고 있죠.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임시정부의 개편 보기 전에 창조파, 개조파의 대립은 어떻게 끝나냐? 먼저 창조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인해서 회의는 깨져요. 자, 즉 국민대표회의는 결렬이 됩니다. 자, 그러자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떠나요. 임시정부를 버리고 떠납니다. 자, 그러자 임시정부의 세력은 급격하게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임시정부가 개편이 되는데요. 먼저 이승만은 탄핵을 당해요. 아까도 봤지만 신채호 같은 사람이 이승만이 그 구미위원부에서 위임 통치 청원한 거, 이거에 굉장히 분노했다고 했죠. 자,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당하고요.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이후에 추대합니다. 자, 그리고 임시정부의 대통령 제도는 곧 국무령 중심의 내각 제도로 개편이 되는데요. 국무령 중심 내각 책임제, 밑줄 쳐주시고요. 말이 어렵죠. 조금 근데 쉽게 부연 설명을 하면 이제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떠났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리더 구심점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야, 이제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집단 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서 임시정부를 잘 운영해 보자. 그래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자라는 거는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임시정부를 운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네요. 봤었죠 아까. 자, 이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고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항일 무장투쟁, 만주나 연해주,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투쟁해야 된다. 신채호. 자, 그 다음 문제가 있다면 체제를 개선해서 임시정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옳다. 이건 안창호. 문제가 있다면 체제를 개선해서 임시정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개조파, 그리고 이거는 창조파죠. 자, 독립운동 노선의 통일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3년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됐다. 신채호를 중심으로 한 무슨 파? 창조파.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무슨 파? 개조파.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자, 그리고 형성평가 문제 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정부였다. 맞네요. 임시대통령 이승만, 승만리, 국무총리 김구. 응? 김구 아니죠. 이동이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으로 구성되었다. 맞네요. 그래서 OXO. 김구는요, 처음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경찰 업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3년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거든요. 근데 김구는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키면서 마지막 해방되는 순간까지 임시정부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임시정부의 우두머리인 주석이 되죠. 임시정부의 주석. 자, 그리고 2번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 맞아요. 삼권분리 입각 맞아요. 입법기관 임시의정원 맞아요. 민족주의와 다른 이념 가진 세력은 참여 없었다? 이건 아니죠. 사회주의 계열도 처음에 참여했었죠. 정답 4번. 자, 5번은요. 국무원은 행정을 분담하는 내무, 외무, 군무 등 8개의 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외 업무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비밀행정소지. 경성에는 총판이 있었고 각 도에는 도판, 군과 면에는 각각 군감과 면감을 두었다. 자,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비밀행정조직이에요. 그러면 연통제입니까? 교통국입니까? 연통제겠죠? 자, 다음에 설명하는 조직의 활동으로 옳은 거 찾아봅시다. 한일관계 사료집을 발간하였다. 자, 이건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걸 왜 밑줄 쳤냐면 한일관계 사료집을 발간한 거는 임시정부가 맞아요. 임시정부에서 한 일이에요. 근데 연통제를 통해서 한 일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건 임시정부의 활동 중에 하나예요.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밑줄 쳤습니다. 자, 군사기관인 서로 군정서 설립한 거 이거는 뭐 이미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를 나중에 임시정부가 흡수하는 거고 더군다나 연통제와는 상관없습니다. 신한민보 발행 이것도 연통제랑 상관없고요. 정보문서 명령 전달 군자금 수달 이게 바로 연통제가 하는 역할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그리고 이승만이 중심이 되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것도 연통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국민대표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승만의 주도로 개최되었다? 아니죠. 박은식 대통령 선출하였다. 이거는 대표회의 결렬된 다음에 일어날 일이고 임시정부 위치 상하이 이미 결정돼 있고요. 실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체되지는 않았어요. 김구, 이동영 등이 임시정부를 지켰죠. 창조파, 개조파의 대립으로 회의가 결렬되었다. 이게 정답이네요. 정답 5번 여기까지입니다.